자, 2부에서 3부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3부 역사대담을 진행하고 있죠.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시대적 배경과 연관하여 진행하는 대담이죠. 28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7탄에서는 하와이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과 활동, 그리고 특히나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워싱턴으로 삶의 자리를 옮긴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군국주의 침략 야욕을 고발하는 책 재팬 인사이드 아웃 집필에 전념한 그 상황을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 28탄에서는 1939년 하와이를 떠나서 워싱턴에서 주미 외교부 위원부 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더군다나 그 시기에 조금 지나서 이제 40년에 들어서면 대일 무력 투쟁의 전면에 나서려고 하는, 특히나 국내 침공 작전을 준비하는, 그간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활동만 주로 기억하신 분들에게는 생생하게 다시 그렇지 않다. 이승만 대통령은 외교 활동을 중시를 하면서도 대일 무력 투쟁, 국내 침공, 그래서 우리의 군인들을, 한인 청년들을 바로 국내에 침투시키려고 했던 그 장면들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혁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건 잘 계셨습니까? 네네, 잘 있었습니다. 예, 건강해 보이십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재팬 인사이드 아웃 책 소개를 드렸는데, 집필 후에 1939년 3월 하와이를 떠난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 10월 조국에 돌아오기 전까지 워싱턴에서 활동을 지금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제1차 세계대전 후 여러 국제적 양상이 어떻다는 걸 실제 몸으로 겪었죠. 특히나 1933년 제네바 국제연맹 회의에 참가를 했지만 직접 그 회의장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픔을 많이 겪었죠. 패전국, 또 패전국 식민지는 어떤 상황인지, 승전국은 어떤 지위에 있는지, 뭐 여러 생각을 했을 텐데,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이 승전국, 패전국, 그리고 패전국의 또 식민지, 그런 국제적 지위에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 1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식민지들을 해방 독립시킨다는 그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바로 그때 나온 거거든요. 네. 그 민족 자결을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전 세계의 식민지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식민지가 해방이 되면서 다 그렇게 될 줄 알았더니 전쟁에 진 나라들은 그렇게 해주고 진 나라들의 식민지는 그렇게 해주고 전쟁에서 이긴 나라들은 내 거는 내 거지니까 이거는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너희 상관없이 패전국 식민지는 뭐 세이고 패전국 처리를 하고 승전국 식민지는 그대로 내 거다. 그대로 될 거다. 이제 그걸 뼈아프게 겪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드로 윌슨하고 이승만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맞으면 그 대학교 다닐 때 총장이고 제자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집안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해서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이니까 우리는 해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일본이 그때 승전국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승만이 이게 국제 정치라는 게 냉정한 거구나를 정말 뼈저리게 그때 깨달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드디어 워싱턴에 간 이유가 뭔가 이제 심상치 않은 일이 전쟁이 벌어질 거라는 예측이 이제 요새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다고 해서 실제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식의 이제 분위기가 막 잡혀가니까 이제 드디어 하와이에서 내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을 일이 아니다. 그 국제 정치 한복판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간 게 39년이고 45년에 이제 해방이 돼서 우리나라에 오니까 워싱턴에서 한 6년을 있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그때 64세서부터 70살까지. 그러니까 꽤 나이가 들으신 거죠. 이미 그때 나이로 하면 아주 노인이죠, 노인. 그때 나이로는 60만 넘으면 올해 정말 장수한 분이에요. 결국 나중에 90까지 사셨지만 그래도 하여튼 굉장히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제 워싱턴에 가서 자리를 옮겨서 맹렬한 활동을 하는 거죠. 이제 전쟁의 기운이 이제 휘몰아치고 있는 국제사회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군요. 워싱턴에 갔다는 것은 국제 정치의 한복판으로 갔다. 근데 자료를 보니까 1940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으로 하면 이제 주미 대사라고 불리는 그 지위,
이 그 임시정부의 주미외교위원부의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던데요. 네네. 그러면 당시에 상해 임시정부는 김구 주석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주미외교부 위원장의 지위를 선출되도록 했다는 것은 김구 주석과 일시적으로나마 관계가 회복된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상해를 떠나고 네.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게 1925년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1920년인가에서 6개월 동안 실제 상해에서 임시정부 대통령을 하고 이제 도저히 여기서는 내가 뭔가 그 일을 제대로 못하겠다. 하도 파벌로 나눠져서 뭐 근데 무장투쟁하자, 뭐 외교 독립하자, 또 그 관서지방 출신들하고 기호지방 출신들하고 요새 영원함 갈등은 저리 가라라는 지역 갈등이 그때 있었고요. 예. 또 뭐 공산주의자와 자유민주주의자, 무장투쟁론자, 뭐 외교론자, 이게 얽히고 설켜서 막 상해, 그리고 돈은 없죠. 그러니까 막 개판이 되는 걸 보면서 도저히 나 여기서 못하겠다라고, 그리고 자기를 막 탄핵하니까 그 탄핵이 결과적으로 시행된 것은 25년이지만 떠날 때부터 이승만을 탄핵하겠다는 얘기가 그때 임시정부 의정원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네. 의정원이라는 게 요새로 치면 임시정부 국회인데 국회에서 계속 뭐 누굽니까 저 공산주의 세력이 이승만을 탄핵하겠다고 뭐 난리를 치고 해서 이제 관계가 악화돼서 탄핵이 되면서 이제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죠. 네. 근데 임시정부는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뭐 돈은 없는데 이제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는 거 가지고 온갖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때 뭐 레닌이 지원한 돈 떼어먹은 사건도 벌어지고 뭐 온갖 뭐, 그러다가 김구가 드디어 끝까지 버티면서 김구가 이제 주석이 되잖아요. 거기 임시정부에. 네. 그러면서 이제 김구가 1933년에 이승만이 제네바로 갈 때 특명 정권 대사 자리를 줍니다. 뭐 그 자리가 월급 나오는 제대로 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도 타이틀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네바에 파견하는 특명 정권 대사다라는 타이틀을 줘서 이승만을 제네바에 보내서 그 33년에 제네바 그 회의에 가서 활동을 해가지고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하게 만들잖아요. 예. 그게 뭐 이승만 혼자만의 노력 결과로 그렇게 난 건 아니지만 이승만도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큰 기여를 했고 이제 그때 뭐 저 만주를 독립시키려면 한국을 우선 먼저 독립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논리를 세워서 국제사회를 설득을 했고 일본이 이제 견디다 못해서 탈퇴하고 나서 이제 중일 전쟁 벌리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0년대 후반에 가면 일본이 중일 전쟁 벌리고 이제 만주를 이미 먹었고 만주국을 세웠고 중일 전쟁 벌리고 이제 태평양 전쟁으로 가는 길목인 거죠. 그때 이제 김구가 이제 이승만이 하와이를 떠나서 워싱턴에 갔으니까 너 그럼 아예 미국 대사, 요새로 치면 미국 대사 자리예요. 주미위원부 주미 외교위원부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 주미 대사 해라라고 임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제외 한족 대회. 제외 한족 대회. 네, 외국에 있는 그 한인들이 이제 여러 지역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이제 다 모아서 그 좀 한덩어리의 독립운동이 되게 하는 그 임시정부를 후원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해외에 있는 한족들을 다 이제 모아서 한족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제 거기서 이승만을 뽑자. 이렇게 주미 외교위원부 위원장으로 뽑자라는 게 김구의 아이디어고, 네. 김구가 그러니까 그 김원봉이랑 임시정부에서 김구하고 항상 경합하고 갈등하던 사람이 김원봉이거든요. 네네. 그 무장투쟁자였고 공산주의자였고, 이 김원봉이가 이제 이승만은 싫어하니까 예. 한길수라는 인물을 내세워요. 한길수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이제 이승만하고 말하자면 그 재미 한족대회에서 이제 계파가 나뉘어서 막 그 이 사람 시키자 저 사람 시키자는 논쟁이 좀 벌어지거든요. 이제 이 한길수라는 사람이 이제 경쟁자로 나섰지만 김구와 이승만이 워낙 독보적이니까 이제 위원장 자리를 이승만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승만이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 한길수가 이제 떠오르면서 한길수가 이제 이승만보다는 한
25살 정도 아래 되는 한참 게 밑에 계세요. 새까맣게 후배군요. 후배인데 예. 이제 이승만이 어렸을 5살인가에 이제 하와이로 이민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따라 이민을 간 거죠. 5살 때. 그래서 이승만이 세운 한인 학교 출신이고 예. 이제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여기저기 하위직으로 미국 뭐 하와이 주정부에 무슨 뭐 하위직 공무원도 잠깐 하고 또 일본 영사관하고도 좀 관련을 맺고 하면서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이중 첩자 노릇을 해요. 예. 일본 쪽에 붙어서는 일본 정보를 좀 캐가지고 미국에다 갖다 주고 미국 쪽에 붙어서는 미국 정보를 캐다가 일본에 갖다 주고 이런 노릇을 하는 공산주의자예요. 또 김원봉하고 짝짝꿍이든. 근데 이 사람도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명성을 얻은 게 전쟁이 벌어질 거다라. 일본이 쳐들어올 거다.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사실 그때는 다 평화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을 때니까 이제 한길수도 나름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는데 실제 전쟁이 벌어지고 나니까 명성을 좀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과 막 그런 이제 자리를 놓고 뭐 다퉜다고 얘기하면 약간 민망하고 이승만이 워낙 일방적인데 하여튼 한길수도 좀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재미 한족들 사이에 공산 계열은 한길수, 이제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이승만을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양상을 띠면서 이제 그 한인 사회가 갈라지는데 그때 이제 임시정부가 그때는 충칭으로 옮겨갑니다. 예. 그 이제 중일 전쟁이 벌어지면서 막 상해가 공격받으니까 충칭으로 중경으로 옮겨가고 중경으로 옮겨간 김구의 임시정부가 이승만을 이제 파트너로 삼아서 미국에서 그럼 너 외교 활동에 전념해라. 외교가 또 가능하면은 미국하고 협력해서 군사 활동도 좀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이승만이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뒤에서 좀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네.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죠. 예. 저 사진은 저게 예. 코리안 리버티 컨퍼런스라고 써 있잖아요. 저게 재미 그래. 한인대회입니다. 예. 재미 아닌데 저렇게 이제 저 뒤에 이제 저 워싱턴에서 개최된 건가요? 네. 예, 워싱턴이라고 써 있네요. 라파이에트 호텔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호텔이고요. 저 뒤에 보면 저 얼굴에 뒤쪽에 아니 저 앞쪽에도 보면 아시는 저 프란체스카 여사 같은데요. 두 번째 예, 조금 예. 앞쪽에 앞에 앞에 두 번째 줄에 프란체스카 여사죠. 프란체스카 있군요. 이승만 지금 대통령 어디? 저 뒤쪽에 뒤에요? 서 계십니다. 예. 저 뒤쪽으로 한번. 뒤쪽. 아, 태극기하고 성조기 사이에. 저 뒤쪽 가운데 쪽에 저기가 헤드 테이블이에요, 사실은. 그렇군요. 사진 앞쪽에서 찍으니까 저 뒤에가 지금 이제 뒤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다 잡으려고 뒤로 다 돌으라고 그래갖고 지금. 그렇게 된 거군요. 사진 찍으려고 뒤로 돌아야 앉은 모습이군요. 네. 뒤쪽에 여성들이 앉아 있고 앞쪽에 남자들이 있는 것도. 그렇군요. 보여줘요. 예,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예. 한길수 사진. 아까 이 얘기했던 한길수라는 인물, 네. 예, 그 미주 대표이군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주미대사로 선출된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부분에 주로 활동을 주력한 것인가요? 한편으로는 이제 전쟁이 나면은 네. 승전국 지위를 얻어야 되는데 승전국 지위를 얻으려면 우선 임시정부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이승만이 갖고 있는 온갖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미국의 요직에 있는 의원들, 정부의 관리, 근데 국무성이나 국방성 이런 데 있는 사람들한테 온갖 편지를 쓰고 온갖 설득을 다 합니다. 네. 임시정부를 승인해라. 근데 승인 안 해줘요. 그리고 승인 안 해주는 이제 이유는 나중에 이승만이 알게 되는데 랭던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제 극동 문제에 관련된 그 보고서를 쓰는 랭던이라는 국무성의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를 그 바로 독립시키는 거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으니까 친탁 통치해야 된다는 아이디어가 이때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때 근데 물밑에서 되기 때문에 이승만은 모르고 맹렬하게 말하자면 정부와 저 국회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본인이 직접 편지 쓰고 만나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김구의 임시정부를 승인하도록. 김구는 고마운 거죠. 그것뿐 아니라 이승만이 갖고 있는 온갖 네트워크, 자기의 교회 네트워크 친구들 있잖아요. 언론계 친구들 다 동원해가지고 말하자면 친한파 그 미국인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친한파 미국인 조직이 다시 자기네 사람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국을 인정하게 또 설득을 하고 온갖 편지를 그 사람들이 쓰고 그래갖고 뭐 그 중에 만든 그런 활동 중에 하나가 방금 보여드린 그 한미협회 그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기독교인 친한회 그러니까 그 교회 중심으로 한 사람들 이분들을 다 해서 이분들한테 백악관이나 뭐 국무성이나 의회에 한국을 독립시키라는 얘기를 이분들 입으로도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이 공을 들인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청년들을 활용해서 전쟁에 활용하면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러니까 한국 청년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게요. 하나는 미국에서 이제 교포들 자제들이나 예. 그 이제 이민 와서 세월이 좀 갔으니까 이민 첫 세대가 미국 이제 낳은 아이들 중에 미국에서 영어를 잘하면서 한국말도 할 줄 아는 네. 그런 이제 청년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네. 미국에 있는 이 청년들을 지금 미국 니네 일본이랑 중국이랑 지금 전쟁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 군대에 보내서 그 현지에 파견하면은 이 사람들은 외모도 니네하고 다르고 영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한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현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적임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써먹어라. 그리고 또 한 그룹이 있는 게 이제 맞은 저 김구가 만드는 광복군. 예. 그러니까 일본군의 학도병 같은 걸로 갔다가 탈영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일본한테 이제 더 이상 우리 그 복무를 안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만주의 만주군이나 무슨 뭐 학도병 같은 걸로 이제 중일 전쟁부터 막 나가잖아요 전쟁터에.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제 맞으면 독립운동 생각을 하면서 아니면 뭐 살기 힘들어서 하여튼 이제 일본군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게 김구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광복군을 만들려고. 그래서 실제 광복군을 뭐 어느 정도나 뭐 이승만도 뻥을 좀 쳐서 그 사람들이 막 10만이나 된다고 뻥을 치는데 네. 실제로는 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광복군 숫자가. 그 광복군을 가지고 이 사람들도 현지에서 생각이 달라가지고 일본 군국주의에 협력하기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그러면 미군의 그 정보요원으로 활용해서 이 사람들 훈련시켜서 침투시키면은 다른 누구보다 현지 사정을 잘 알고 현지 언어도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전략적 활용 가치가 크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얘기에 미국 정보부 쪽은 미국 정보부가 이제 요새는 우리가 CIA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 앞에는 OSS라는 데가 네, 네. 그다음에 OSS 앞에는 IOC인가? COI요. COI. 예. 그래서 이제 CIA로 확립되기 전 단계에 두 가지 조직이 변천해서 이제 결국 CIA가 되는데 그 처음 COI 때 그 책임자를 막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그러면 계획서를 짜자 그래갖고 계획서도 짜고 막 사람들 모아서 훈련도 시키고 하는 과정이 진행이 돼요. 예. 그 과정이니까 지금 이제 청년들은 그러면 두 가지가 있고요. 한 가지가 국내 침구 사실은 나중으로 보면 국내 침투 작전을 수행하는 국내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예. 적국이 일본이니까 일본까지도 일본까지 가는 겁니다. 일본까지. 그러니까 그걸 준비한 한인 자녀가 하나 큰 축으로 있고 그렇죠. 준비시킨 또 하나는 광복군으로 지금 모여지고 있는 네. 이 세력들을 또 하나의 네. 그 전투부대로 만드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버마 전선에다 투입을 해서 버마 전선에서 이제 막 이게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까지 이제 진격하는 네. 그러면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첩보 수집하는 그런 군대로 써먹을 계획을 다 짜는데 갑자기 일본이 나중에 한국 가는 겁니다. 자, 국내 침투 작전 아마 이 이야기는 들어봤으면 혹시 국내 침투 작전 이름을 아시는 분은 댓글을 써주시면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읽어드릴게요. 국내 이승만 대통령이 준비했던 당시에 COI 또는 OSS와 함께 국내는 뭐 우리 조국이었고 당시에 조국이었고 또 하나는 일본의 그 침략국 일본 본토에도 침투하려고 했던 그 작전 명을 혹시 아시면 올려주시면 알려주시면 안 되죠. 예. 그렇구나. 그걸 댓글을 예. 써주시면 제가 그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데 이 워싱턴에서 주미대사 역할을 하면서 계속 외교 활동을 하면서 연합군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건 성공은
결과적으로 못 하게 되는데 안 된, 예. 어떤 상황 국제 정세나 상황이 어땠기 때문에 이게 안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네. 한국의 이 독립운동하는 단체가 네. 너무 중구난방으로 많다. 음. 통일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걱정하던 바가 이제 실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아니 뭐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겠다 그러는데 노선이 너무 다양하다는 걸 이제 알 거 아니에요. 거기 네. 미국에서 이제 한국 전문가들이면 예컨대 뭐 이승만파가 있고 김구파가 있고 뭐 이승만하고 김구는 어느 정도 가까워서 협력이 되는데 저기 김원봉이랑 뭐 저 한길수랑 얘네들은 왼수같이 싸우더라. 이걸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보고서가 다 올라가니까 이거 얘네들 중에 어느 하나를 섣불리 잡으면은 나중에 골치 아프게 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는 게 바로 랭던 보고서예요. 그 사람들도 다 이제 첩보를 수집하고 그러니까 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임시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조직적으로 하는 나라가 미국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그럼 이걸 앞으로 전쟁이 이제 아직 전쟁이 이제는 벌어졌죠. 전쟁이 벌어져서 전쟁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승만이 막 재팬 인사이드아웃 쓰고 6개월 만에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네네. 전쟁이 벌어지고 나니까 막 반미 감정이, 그러니까 반일 감정이 미국에서 엄청 생기는 거죠. 이제 그 반일 감정에 이제 이승만이 그 편승을 해가지고 일본을 이제 제압하려면은 우리 같이 일본 사람하고 구별이 안 되는 외모를 갖고 있는데 이념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자 혹은 일본이 싫어서 도망 나온 광복군 학도병들 이 사람들을 정보요원으로 활용하자. 그래서 미국 정보기관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거 맞는 말이다 해서 미국 정보기관 쪽에서는 굉장히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실제 훈련까지 시켜요. 그 부분을 좀 제가 한번 좀 자세히 조금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미 아까 말씀대로 이승만 대통령과 미 CIA의 전신인 COI, 그러니까 이제 정보 조정국이라고 당시에 불렀죠. COI. 네, 그리고 OSS, 나중에는 OSS가 되죠. 전략적보국과 협조해서 대일 무력 투쟁, 또 국내 침투 작전 또는 침공 작전을 준비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준비를 어느 단계에 갔고 여기에 좀 참여했던 인물들 중에 그 후에 역사적으로 기억되는 인물들이 좀 있습니까? 그런 부분 많습니다. 예, 예. 예. 그 부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정규군이 있고 특수군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주로 특수군인데 그 사람들 중에 그 책임자가, 그러니까 OSS의 책임자가 도노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도노반이 그러면 지금으로 미 CIA 국장이라고 볼 수 그렇죠. 그런 있겠네. 셈이죠. 예, 예. 예. 이 사람은 이승만 얘기가 굉장히 그 중요한 제안을 한 거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도노반 옆에 있는 게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게일이 어떤 게일이냐면 이승만이 미국에 유학 갈 때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추천서를 써줬었거든요. 아 그분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인가 조카인가? 예, 조카입니다. 조카.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삼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젊은 게일은 이승만을 아는 거죠. 자기 삼촌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굿펠로우라는 또 이 군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도노반, 게일, 굿펠로우는 이승만이 제안한 것이 굉장히 그 미국한테 좋은 얘기다라고 해서 협조적인 사람들이 되고 또 이제 주로 국무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이승만의 제안이 굉장히 이제 받아들일 만하다고 우리가 써먹기 좋은 얘기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국무성 사람들은 이승만 얘기를 함부로 이제 들어주면은 이제 이승만이 저 고집 피고 나중에 미국 이제 그 발목을 잡히게 될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 랭던이라는 사람이 중심에서 보고서를 쓰는데 아까 얘기한 그 한인들 독립운동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다 뭐 그렇게 말하자면 뿌리부터 시작되는 독립운동이 아니고 그냥 몇 사람이 뭐 명만가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들 그 주장만 하는 독립운동이다라는 파벌로 구성된 것을 다 아는 그런 상황이 돼서요. 이제 그쪽에서는 저 무장투쟁에 별로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방성이나 이 정보국 쪽에서는 굉장히 협조적이 돼서 그 버마 전선에다가 101 지대라는 부대를 만들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편제가 요새랑은 좀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지대라는 디태치먼트라는 영어를 쓰던데 지대 101 지대, 201 지대, 301 지대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여러 지역에 있는 그 부대를 묶은 큰 부대를 그렇게 부르는데 101 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장석윤, 정윤수 이런 분들은 알 겁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비롯한 한국인 20명을 버마 전선에 배치를 해요. 그게 42년 6월 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이 이걸 하니까 장개석 중국군이 이걸 반대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에는 미국을 그렇게 도울 수 있는데 예. 이거 한국 독립군이 이걸 하면은 자기들의 위상을 갉아먹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일상이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이게 아주 독립하기 전부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장개석하고 또 미국이 합작을 해야 되는데 장개석 결국 나중에 이제 국가합작에서 지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이 101 지대에 들어간 이 장석윤, 정윤수 등 20명은 버마 전선에부터 시작해서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까지 가는 계획을 짰는데 네. 그게 실행이 안 되고 그냥 중국에만 침투합니다. 중국 전선에만. 네. 자, 네. 중국 전선에는 그렇고요. 국내 그러면 침투 작전, 비밀 작전은 어떻게? 예. 그 42년 6월에 미국의 전쟁 그때는 전쟁부가 있었습니다. 전쟁부가 이승만에게 한인 입대자 50명 선발을 부탁을 합니다. 네. 한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광복군 혹은 학도병 출신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청년들 50명. 그래서 그 중에는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이 장기영. 그래서 한국일보 나중에 최신부 장관도 하고 한국일보 받는 사람. 그 유명한 장기영 선생. 그다음에 이순영이라고 내무부 장관한 사람도 있고요. 네. 장석윤 이 사람도 역시 내무장관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포함한 50명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제 명단을 50명을 달라니까 이승만이 한 재미 청년 중에 똘똘한 사람 60명 명단을 넘겨서 50명을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한인 자유부대라는 걸 만들어요. 네. 한표욱이라는 분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표욱은 그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중요한 이승만의 대미 투쟁상가 뭐 그런 책을 쓴 분이에요. 나중엔 저 주미 공사도 하시고. 그래서 한인 자유분대를 만들어 가지고 OSS가 훈련을 시켜서 이제 침투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훈련한 것을 넵코 작전 그다음에 독수리 작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시행되기 직전에 전쟁이 끝납니다. 결국은 네. 네. 넵코 작전, 독수리 작전. 독수리 작전 네. 이 두 국내 침공 작전을 하는데 전쟁이 끝나면서 국내 침투 작전이 준비했던 게 시행되지 못하는군요. 넵코는 재미 한인과 전쟁포로 그다음에 독수리 작전은 광복군과 일본군에서 탈출한 학도병 이 사람들을 상대로 조직을 한 건데 이게 훈련까지는 되는데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예, 김초관님은 45명이 한반도에 침투해서 뭐 어쩌겠다는 거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일반 보병들은 아니고 특수부대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45명이 예. 뭐 그냥 완전히 독립해서 그 작전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군의 주력이 가는데 예. 첩보를 수집해서 미군에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숫자로는 필요한 숫자일 수 있죠. 근데 뭐 실행을 못했으니까. 그렇죠. 왜 우리 인천 상륙 작전 영화 보면 그 장교가 예. 그 어디죠? 장흥도인가? 월미도 그 부근에 들어오는 예. 중요한 어떤 미리 첩보 부대가 들어가서 다 이 정탐하고 그렇죠. 뭐 이 말하자면 그 미리 작전을 해놔야지 본진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거 그냥 본진이 무턱대고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에 그 전초전을 하는 작전하는 사람들이 정보 장교들이 들어가서 말하자면 미리 이게 다 다져놔야지 본진이 들어갑니다. 본작전이라는 게 다. 빛과 소금님, SR 오우환님, 토미리스님 고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 대일 무력 투쟁 그리고 국내 침투 작전, 특히나 이제 이 정보를 수집하는 특수활동을 하는 그 군인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려 했으나 그게 수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자, 그 부분까지 살펴봤고요. 근데 오늘은 이 부분도 하나 여쭤볼게요. 저 이승만 대통령이 국내 동포들에게 대일 투쟁에 대해서 호소하는 장면도 좀 있잖아요. 아니 그 유명한 연설 있잖아요. 네. 싸워라 동포하면 그 제가 약간 목소리는 흉내를 잘 못 내는데 나는 이승만입니다. 예, 맞잖아요. 맞습니다. 예, 잘하시네. 해내 해외에 있는 동포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그 방송이요. 네. 그게 바로 이때 나옵니다. 이게 42년 6월 13일인데 미국 워싱턴에서 해외에 산재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쭉 말하다가 마지막에 분투하라 싸워라 우리가 피를 흘려야 자손 만대의 자유기초를 회복할 것이니 싸워라 나의 사랑하는 2,300만 동포요. 이 발언 이 방송이 이때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자,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해외에 산재한 우리 2천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분투하라 싸워라 우리가 피를 흘려야 자손 만대의 자유 기초를 회복할 것이니 싸워라 나의 사랑하는 2,300만 동포요. 자, 원래 이 방송이 알려지지 않을 수 있었다 하더군요. 당시 일본이 방송들을 다 차단하고 있었는데 어느 직원이 우연찮게 이 조선방송협회 경성방송 직원이 이 방송을 우연히 듣고 그걸 이렇게 주변에 전파하면서 이 방송이 딱 알려졌다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그 내막을 들어보니까 바로 알려진 게 아니고 처음에는 바로 이제 일본에서 통신들 다 상당 부분 감시하고 검열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예.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이 단파 방송을 네. 미국이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선무 방송이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선무 방송을 하는데 이제 워낙 전쟁이 여러 나라하고 하는 거니까 한국말로도 해야 되는데 한국말은 이승만한테부터 하고 또 다른 나라 말은 그 해당되는 나라 지도자한테부터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단파 방송을 어떤 시청자들은 그냥 단파를 듣는 거고 어떤 시청자들은 못 듣고 그러면서 이제 들은 사람이 아름아름을 하는데 서울 조선 방송이 그 당시 말하자면 네. 일제시대 KBS 네, 그렇죠. 우리로 하면 지금 KBS 지금 KBS 일제가 하는 중앙통신인가 뭐 하여튼 그 방송국에서 경성방송국 일하는 직원들이 이걸 들은 모양이에요. 예, 그 중에 한 명이 듣고 그걸 전파를 했다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사람들이 일망 검거가 돼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일본에 체포됐어요. 체포돼요. 그거 퍼뜨렸다고. 예, 퍼뜨렸다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내막도 좀 우연치 이게 만일 그 직원을 듣지 못했으면 그냥 또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역사의 한 장면들은 그렇게 만들어지나 봅니다. 예, 오늘은 1939년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를 떠나서 워싱턴에서 주미대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국내 어떤 침투 작전 또 대일 무력 투쟁을 준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뭐 역사의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1945년 8월 일제가 항복을 하지 않았다면 국내 침투 작전이 어떻게 연합국과 이루어졌을까요? 그 상상을 해보는 건 또 우리의 상상력이죠. 자, 교수님 그러면 다음번에는 어떤 내용을 지금 다룰 계획인가요? 그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다음번에는 미 국무성이 말하자면 소련 간첩들이 득식을 거릴 때거든요. 예. 이승만이 하자는 거를 전쟁하는 그리고 첩보하는 데서는 다 환영을 하는데 예. 미 국무성이 나간대요. 근데 그 국무성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국방부는 이승만 편인데 그렇죠. 국무부는 국무성은 완전히 이승만이 하자는 거 죽어도 안 하는데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예. 소련 간첩들이 득식을 거리고 있는 거예요. 엘저이스 같은 인물 가장 대표적인 엘저이스. 그래서 이제 엘저이스 얘기를 좀 다음번에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엘저이스 얘기를 듣게 됐네. 그 유명한 소련 스파이로 나중에 확인된 그런 인물들을 다루겠습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하실 아니 얘기 오늘 저 넵코 작전이랑 독수리 작전에 네. 참여했던 분들 아니면 그분들이 훈련할 때 찍은 군복 입은 사진들이 좀 있는데 네. 제가 좀 미리 준비를 했었으면 좋았는데 못해서 아쉽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내용에 관련된 사진을 좀 많이 준비해서 네. 말로만 떠들지 않고 좀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진행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중간에 사진을 저희가 조금 놓친 게 생각해 보니까 좀 있네요. 그냥 주로는 사진 저희가 준비는 했었는데 그냥 제가 방송 진행하면서 좀 놓쳤네요. 그건 또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류석준 교수님 모시고 이승만의 국내 침투 작전까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